이강민의 잡지사 11월호 첫 번째 페이지. 기후변화로 점점 소중해지는 가을 11월의 첫날을 이분과 함께합니다. 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김기범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수님.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기후변화, 기후위기로 인해 달라진 어떤 우리의 일상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교수님과 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근데 그 전에 좀 저도 그렇고 기후변화, 기후위기 좀 단어를 혼용하거든요. 네네네. 이게 좀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까? 뭐 일단 기후라는 말부터 좀 살펴보면은 기후라는 거는 이제 어떤 한 지역에서 약 30년 이상 쭉 이어져 오던 기상의 평균적인 상태, 그거를 기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기후죠. 예, 과거부터 계속 그래 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계절이 뚜렷해지지 않고 있죠. 그렇죠. 예. 그죠? 여름 지나면 바로 겨울 오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예, 약간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기후 변화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기후 위기라는 거는 실제로 그런 기후 변화가 일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이제 인간 생활에까지 큰 영향을 미쳐서 인간이 아주 살 수 없는 단계까지 도달하는 것.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기후 위기. 기후 위기. 그렇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이제 뭐 생활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 뭐 기후 난민 이런 표현도 사용합니다. 기후 난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후 변화,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를 체감할 수 있는 거는 뭐 산불, 허리케인 이런 기상재해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기후 난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후 변화가 사람들의 빈곤과 굶주림이랑 직결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 뭐 원래 좀 건조했던 지역은 특히나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산불도 나고 더 건조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막은 더 확대되고 또 건조해져서 한번 땅이 굳으면 비가 한번 오더라도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지를 못하거든요. 그 화분에 오래 물 안 주다가 물 주면 그냥 물이 그냥 펄펄 넘치죠. 넘쳐버리듯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거기서 이제 살 수 없으니까 특히나 그러면 사막화가 진행되면 오히려 홍수 피해가 나는 건가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비가 조금 왔는데도 그냥 홍수 피해를 입어버리고 한 번 오면은 홍수가 나버리고 이제 또 나머지 기간 동안은 완전히 그냥 가물고 그런 일들이 이어지기도 하고 뭐 이제 태평양 주변에 있는 조그마한 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수면이 상승을 조금만 하더라도 완전히 잠겨버리는 그런 국가들 있죠. 그런 곳에서는 이제 아예 주민들이 터전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전쟁 난민보다 기후 난민이 더 많은 시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빙하 얘기를 잠깐 해보고 싶은데 우리가 뭐 보통 기후 위기 얘기할 때 이제 북극곰이 발 디딜 곳이 없어서 막 고생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도 많이 나오고. 빙하가 왜 중요합니까? 생태학적으로, 지질학적으로? 일단 빙하가 뭐 하는 일이 굉장히 커요. 빙하 결국에는 이제 빙하가 있고 해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빙하와 해빙. 빙하는 눈이 육지에 내리는데 뭐 안 녹는 거죠. 안 녹으면 걔가 차곡차곡 쌓이면 이제 아주 두꺼운 얼음이 됩니다. 주로 북극에 가까운 곳, 남극 이런 곳에서 그래서 빙하들이 아주 두껍게 만들어지겠죠. 뭐 저기 알프스산이나 이런 곳에 만년설이라 그러죠. 눈이 안 녹는 곳에서도 빙하가 눈이 계속 쌓이니까 그게 이제 빙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지에 있는 걸 빙하라 부르고, 근데 아주 추운 곳에 가면은 바닷물이 얼어요. 그래서 아주 두껍게 이제 두꺼운 얼음이 되죠. 그건 또 해빙이라고. 또 부릅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남극은 대륙이 있어요. 땅이 있어요. 대륙이 있어 가지고 거기는 눈이 내리면은 빙하가 돼요. 눈이 내리면 빙하가 돼요. 남극에는 땅이 있기 때문에. 근데 북극점에 가면은 대륙이 없어요. 그 바다거든요. 거기도 얼음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빙하가 아닌 거예요. 해빙이군요. 해빙이죠. 그럼 둘리는 빙하 타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남반구에서 오지 않은 이상 남반구에서 아마 아무리 빙하를 타도 이게 해류 때문에 적도 건너서 이게 우리나라 오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약간 미스터리네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둘리가 북반구 출신인데 빙하를 타고 오려면 북극에서 오지를 않고 어디 저기 무슨 아이슬란드나
네, 알프스 쪽에서 지중해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서 오거나 뭐 이렇게 해야죠. 그럴 가능성이 있군요. 네, 그렇게 해야만. 빙하와 해빙의 차이가 이렇게 있다. 빙하의 역할은 뭔가요? 일단 빙하는 이제 그 하얗죠. 하얗죠. 예. 예, 하얗다는 거는 빛을 많이 반사한다는 겁니다. 빛을 반사하죠. 예. 예. 지구가 근본적으로 이런 따뜻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기 때문인데 빙하가 만약에 지구 표면에 많아요. 지금이 만약에 빙하기라서 네. 그러면은 하얀 얼음으로 많이 덮여 있으니까는 아마 굉장히 많은 태양빛이 반사돼 버리겠죠.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빙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빙하기는 가속화되겠죠. 그렇죠. 예. 네. 예. 그리고 지구 표면에 지금 빙하가 좀 줄어들었어요. 네. 그러면 반사되는 태양빛이 더 적어지겠죠. 가면 그렇죠. 갈수록. 예. 그러면 가면 갈수록 더 뜨거워지겠죠. 또 녹으니까요. 그죠.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산화탄소를 계속 증가시켜 가지고 지구 온도가 계속 올라가서 빙하를 녹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빙하가 있던 자리가 이제 다시 풀이 나고 산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반사도가 떨어지겠죠. 그걸 네. 알베도라고 하고. 아, 네. 그렇게 되면은 태양빛을 반사를 못 시키고 더 받아들이겠죠. 그렇네요. 그러면 더 지구 더 온난화가 뜨거워지죠. 가속되겠죠. 그리고 이 지구의 얼음은 그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네. 그 제가 아까 빙하 해빙 말씀드렸잖아요. 해빙, 예. 이제 그냥 대륙이 없을 때. 예, 맞습니다. 예, 북극지방에 해빙이 있잖아요. 네. 해빙이 뭐냐면 그냥 추우니까 바닷물이 얼은 거예요. 네. 바닷물이 얼 때 바닷물에 있는 물만 얼지 네. 소금이 같이 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 해빙을 먹어보면은 안 짜요. 아, 그렇군요. 네네, 물만 어는 거죠. 예. 그래서 바닷물이 만약에 아주 차가운 북극해의 바닷물은 네. 이제 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소금은 얼음으로 못 가고 물에 계속 남아 있으니까 소금 농도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물 부분은. 네. 예. 그럼 이제 그 소금 물 자체가 무거워져요. 소금 야. 농도가 높을수록 그 물은 무거워지거든요. 네. 그러면 그 물이 아래로 가라앉아요. 해수면이 낮아져요. 아니요. 그 물 덩어리 자체가 아, 예. 더 깊은 심해로 들어가요. 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빈자리가 생기겠죠. 예. 그걸 이제 남쪽 적도 쪽에 있는 물이 올라와서 메꿔요. 그 무슨 현상 아닌가? 그죠? 뭐지? 그거 오션 그쵸 예. 해양 대순환이라고 아마 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이 북극 지방에서 이렇게 얼어버리는 바람에 네. 이 굉장히 소금 농도가 올라간 무거운 물이 가라앉고 네. 적도 지방에 있던 따뜻한 물이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올라오거든요. 네. 그러는 과정에 네. 지구의 적도와 극지방 사이의 온도 차이가 줄어들어요. 적도와 극지방 사이 온도 차이가 줄어들죠. 예. 그렇죠. 예. 따뜻한 바닷물이 계속 북극 지방으로 그렇죠. 올라가니까. 네. 그래서 극지방과 적도 지방 사이의 온도 차이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네. 극지방은 네. 좀 덜 춥고 덜 춥고 적도는 좀 덜 덥고 요 상태를 이렇게 바닷물이 크게 순환하면서 예. 지구를 만들어 주는 건데 어. 근데 이제 만약에 빙하가 줄어들고 네. 예, 빙하가 녹아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바닷물이 물이 많아지죠. 덜 짜지겠죠. 그렇죠. 예. 덜 짜지면 안 가라앉겠죠. 예. 그러면 안 가라앉으니까 남쪽에 있는 물이 올라오지도 않아요. 그럼 이제 극지방과 적도의 온도 차가 더 많이 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투머로우라는 영화가 있는데 예. 재난 영화. 예, 재난 영화를 보면은 거기서 이제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되는데 네. 갑자기 지구가 빙하기가 와버려요. 결론이 더워지는데 빙하기가 오면서 끝나거든요, 영화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지구가 더워지는데 네, 네.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네. 올라가 가지고 네. 빙하가 녹으니까 예. 따뜻한 적도에 있는 에너지가 북쪽으로 공급이 안 돼서 이게 적도는 뜨거운데 극지방 그러니까 북극 예. 남극은 엄청 추워져 가지고 그러네. 다시 빙하비가 와버리는. 어. 그리고 그 얼음이 또 확 늘어나다 보니까 예. 또 태양광 반사도가 올라가서 또 네. 빙하기가 더 가속돼서 쫙 빙하기가 와버리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결론이 또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 그 지금 온난화에 따른 결론이 뭘까 될까 예상할 때 그것도 시나리오 중에 하나죠. 그렇군요.
사막화 얘기를 지난 시간에도 잠깐 해주셨는데, 네. 근데 우리가 뭐 몽골 같은 이제 내륙 국가의 사막화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바다 사막화 뭐 이런 얘기도 네, 있더라고요. 네. 그건 뭡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바다에 보면은 예. 그 해저면에 예. 다양한 생물들 살잖아요. 산호도 살고 뭐 해조류도 살고 막 그렇게 되는데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 페름기 대멸종 아, 예. 말씀을 드렸을 때 네. 그 바다 생물의 뭐 90 몇 퍼센트 96%가 멸종이 됐다. 네. 그렇게 말했는데 그 원인은 육지에서 터진 화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문제가 이제 이산화탄소가 너무나 대기 중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을 산성화시켜 가지고 바다 생물들이 이제 살고 있던 산성도 자체를 바뀌어 버린 거죠. 기존에 네. 기존의 산성도에 적응해서 살고 있었던 애들인데 네. 그게 갑자기 바뀌어 버리니까 거기에 적용 못 하고 그 탄산이 돼서 그렇죠. 껍데기를 이렇게 그거를 갖다가 이제 자기가 석회질 껍데기를 가지고 있었거나 네. 연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던 이런 친구들은 네. 산성도가 바뀌어 버리면 거기서 살아남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바다 사막화 갯녹음 현상이라고 네네. 한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뭐 생태계에는 정말 수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는 걸 우리는 이제는 잘 알고 있는데 대안 앞으로 나아갈 방향 이 얘기를 오늘 좀 중점적으로 하고 싶거든요. 네. 탄소 중립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네. 이게 탄소 우리가 배출할 만큼 그걸 이제 줄일 수 있는 어떤 조치들을 해서 결국 뭐 0을 만들자 이게 탄소 중립인가요? 예, 뭐 네. 우리 정부도 오래전부터 그 어떤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 탄소 중립 2050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네. 뭐 파리 기후 협약 뭐 이런 것들도 배경에 있고 네. 지금 이대로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했을 때 우리가 굉장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으니 2050년까지 네.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자. 순 배출량을. 네. 네. 이 순 배출량이 뭐냐면 네. 그냥 아예 대기 중으로 배출하지 말자는 아니에요. 네. 네. 아예 안 배출할 수는 없는데 배출하는 대신에 대기 중에 우리가 배출한 만큼 다시 걷어들여서 이걸 다른 물질로 재탄생시키거나 혹은 땅 속에 묻어서 영원히 고정시켜 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산화탄소를 땅 속에 묻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 뭐 이산화탄소는 기체잖아요. 예. 우리 대기압 조건 하에서. 네. 근데 그거를 압력을 가하고 높은 압력을 가하고 네. 온도를 떨어뜨리면 액체 이산화탄소, 네. 고체 이산화탄소, 드라이 아이스잖아요. 아,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상이 변하는데 네. 그 상태로 땅 속에 넣어두면은 예. 네, 넣어두면은 네. 일부는 새 나오겠죠. 새 나올 것 같은데. 일부는 예. 새 나오는데 예. 일부는 땅 속에 있는 물질하고 결합을 해서 완전히 다른 고체 물질로서 땅 속에 영원히 저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고정되는 거 빠져나오는 거 있겠지만 어쨌든 그거를 잘 모니터링해서 예. 어쨌든 대기 중에 있는 거를 땅 속에 묻으면 결국 우리가 좀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서 온난화 되더라도 네. 그걸 다시 우리가 이제 그거를 걷어들인다. 걷어들일 수 있다. 이 개념인 거죠. 그 기술은 지금 상용화된 건가요? 그 올해 초에 뉴스가 나왔어요. 예. 그 저기 아이슬란드에 네. 매머드라고 하는 맘모스라고 하던. 네네네 예.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했거든요. 공장. 예. 예. 그게 뭐냐면 예.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해서 그거를 액체로 만든 다음에 지하에다가 주입해서 그걸 갖다 땅 속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는 그것만 하는 공장이에요. 네. 그리고 자기들이 네. 우리 이산화탄소 이만큼 묻었어. 네. 그게 이제 탄소 배출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그게 이제 돈으로 환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 얼마만큼 묻었으니까 너는 이제 플러스 얼마 적립 이런 식으로 되는데 네. 이제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예, 있죠. 그 예. 기업에다가 그 배출권을 파는 거예요. 팔아요. 네. 그게 일단은 어쨌든 상업적 목적으로 런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예. 양이 아주 미미하긴 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첫 발은 뗀 상태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땅에 묻어버리는구나. 우리나라에서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 CCS 그리고 요즘에는 이산화탄소 포집
재활용 지중저장 이렇게 또 불러요. 네. CCUS 이렇게 네. 부르는데 그런 사업이 지금 진행되어 온 지 벌써 10년도 한참 지났고요. 아, 그렇군요. 네, 예. 그거도 실증 사업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됐었고 네, 네. 우리나라 주변 바다에 네. 이산화탄소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묻을 어떤 후보지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네, 일부는 새 나가고 일부는 땅 속에 다른 성분이랑 합쳐져서 뭐 고체 상태가 된다고 하셨는데 네, 인위적으로 고체 상태 된 게 막 늘어나도 다른 부작용은 없나요? 네, 그 문제는 그건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까? 예, 안정적이라고 그러면 볼 수 있습니다. 오. 그럼 탄소 중립 정말 2050 탄소 중립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교수님께서는? 예. 저도 같이 시름이 깊어지시는. 네, 제가 사실은 그 교양 과목 수업을 좀 열어 가지고 예. 토론 수업을 열어 가지고 학생들하고 좀 같이 공부도 하고 이런저런 자료 조사도 해보고 그런 걸 했었는데 처음엔 저도 굉장히 그렇게 희망적 사고를 가지고 네. 이걸 들여다보고 환경을 보호하자 이런 약간 순진한 생각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그게 굉장히 녹록지 않다. 그리고 탄소 중립 2050은 불가능하다. 지금 현재로서는. 2070은요? 아, 그것도 안 돼. 네, 아, 왜 뭐 때문에 녹록지 않다고 보시는지. 예. 일단 그렇게 하려면 예. 우리가 지금 산업화 자체를 완전 포기해야 돼요. 화석 연료도 안 쓰고. 네. 그 IEA라고 들어보셨나요? 원자력 그쪽인가요? 아닌가? 그 International Energy Agency라고 해가지고 예. 예, 그곳에서 이제 국제 어떤 무슨 에너지 사용 변화 추이, 뭐 신재생 에너지 사용량 변화 추이, 네. 어떤 화석 에너지 사용 변화 추이, 이런 걸 이제 매년 내놓고 향후 전망 이런 걸 내놓는데 예. 올해 이런 뉴스가 하나 났거든요. 네. IEA하고 OPEC라고 아시죠? 석유 생산자 오펙. 생산 네. 국가연합 네. 해가지고 그 사이에서 충돌이 좀 있었는데 IEA는 2035년 이쯤 되면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이 줄어들기 시작할 거다. 석유 생산량이 줄어들기 시작할 거다. 네. 예. 그리고 오페크는 아니다. 네. 2050년은 돼야 그때까지는 계속 증가하다가 50년이 돼야 이제 정점을 찍고 예. 그때부터 이제 아주 느리게 줄어들 수도 있고 계속 유지되거나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뭐 그게 오펙한테 유리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은 뭐 걔들은 석유 팔아서 먹고 사는 그렇죠, 나라들이니까 그렇죠. 예. 당연히 지들 유리한 방향으로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리고 IEA는 그래도 약간 중립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뭐 IEA가 이제 내놓은 시나리오가 좀 더 그래도 믿을만하다. 우리가 뭐 믿을만 하거나 더 믿고 싶은 거죠.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내놓은 실제 그 자료를 보면은 굉장히 절망적이에요. 그 2035년에 감소하기 시작할 거라는 전망치 자체가. 그게 보면은 그 저기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 초록색, 노란색, 파란색 영역으로 돼 있어요. 네, 그래프상에 어떤 영역이 있는데요. 예, 네. 이 초록색 영역이 NZE라고 돼 있죠. 네. 그러니까 넷 제로, 그러니까 탄소 중립이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가 줄여야 하는 네. 시나리오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이미 작년도부터 롤러코스터처럼 석유 생산량이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야 돼요. 네. 석유 생산량이 저 정도 줄어들어야 네. 탄소 중립이 가능하다. 우리 2024년이니까 네. 이미 작년부터 시작해서 석유 생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어야 2050년이 돼야 네. 넷 제로 달성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그게 초록색 영역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노란색 영역이 네. 이제 뭐 announced pledged 해가지고 시나리오 해가지고 네. 이제 한국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네. 국가들이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호언장담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겠다. 자기들의 희망을 이렇게 이야기한 네. 이렇게 줄여나가 보겠다. 요 정도 한번 해보겠다. 네. 예. 그 시나리오대로 갔을 때 네. 석유 생산량이 줄어드는 시나리오예요. 일단 그 초록색 영역보다는 그 차이가 많이 나요. 차이 많이 생산하고 있어요. 많이 나죠. 예. 그러니까 지금 나라들이 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네.
맹세한 대로 모든 게 이행되더라도 넷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네네. 그러면 위에 파란색은 뭔가요? 현실인가요? 파란색은 네. 뭐냐면 예, 예. 또 현실도 아니고요. 네. 얘들이 선언한 게 있고 실제 또 그 나라의 정책을 보면 예, 예. 선언한 거가 다 이행이 안 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배치되는 것도 있고 그죠? 네, 예,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스텝스라고 하는 저 시나리오인데 네. 실제로 그 국가들의 실제 그러면 정책, 뭐 리뉴어블 에너지 정책, 네. 뭐 탄소 그 화석연료 쓰지 말라고 하는 정책 이런 것들을 들여다봤을 때 네. 석유 생산량 추이가 어떻게 될 건가? 아니 그러면 지금 저 파란 영역을 다 거의 정사각 형태라고 보면 초록색 영역의 2배예요 거의. 그죠? 그렇죠. 예, 이게 예. 줄어들기는커녕 예. 지금 국가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어떤 폴리시 자체를 네. 그대로 걔들이 100% 이행을 한다고 쳤을 때 아, 석유 생산량은 계속 증가할 거고 2035년이 돼서야 이제 최고치를 찍는다. 비관적이네.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최근 뉴스 보셨죠? 막 그 폭스바겐에서 이제 가솔린 차 뭐 생산 안 하겠다. 예, 내연기관차 생산 네. 안 하겠다. 네. 선언했다가 독일의 폭스바겐 공장 문 닫아 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그럼 5년 미뤘잖아요. 전기차 100% 타는 거. 아, 예. 예, 5년 뒤로 정책 후퇴시켜 버렸잖아요. 네, 네, 네. 그거 반영 안 된 거예요, 아까. 아. 그러니까 지금 현 정책이 네. 지금 하다 보니까 너무 그 EU 같은 데서도 네. 독일 자동차 망하면은 사실 EU한테 충격이 엄청나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폴리시 자체도 시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 자체가 또 더 미뤄질 수 네. 있으니까 네. 우리가 그래도 IEA가 그래도 중립적 기관이라 저걸 믿어야 되겠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차치하고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짐했던 것과도 지금 괴리가 커요. 예,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래서 예. 기본적으로 탄소 중립 2050을 달성하는 거는 너무나도 희망적 시나리오에 불과하다. 심지어 줄어드는 추세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줄어드는 뭐 2080, 2100까지 간다고 장담을 못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예. 재생에너지가 석유 연료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습니까? 아, 일단 예. 지금 좀 우리가 이걸 굉장히 냉정해져야 되거든요. 예. 냉정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좀 약간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약간 약한 것 같거든요. 일단 그 전 세계 그 태양광 패널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근데 중국은 또 동시에 화력 발전소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걔들은 뭐냐면 태양광 에너지 패권도 자기들이 먹을 거고 네. 이제 어떤 화력 발전 이런 과거 에너지 패권도 자기들이 계속 가져가겠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 걔들이 이제 천명하는 게 뭐냐면 화석 에너지하고 신재생 에너지는 사용처가 다르다. 아, 예.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아, 분리를 해서 그거를. 예, 아예 분리를 해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라고 함은 네. 결국 그거잖아요. 태양광 패널, 네. 풍력 발전, 네. 예, 뭐 조력 발전이라든지 다양한 것들 또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뭔가요? 전기를 생산하는 거죠. 그렇죠. 발전입니다. 발전. 예,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석유에 네.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쓰는 게 5%밖에 안 돼요. 아, 지금 쓰고 있는 석유에서 전기로 들어가는 거는 5%밖에. 전기 생산에 쓰는 건 전기 생산에 5%밖에 들어가는 안 돼요. 아, 엄청 적네요. 예, 전체 석유는 대부분 뭐 어떤 우리 뭐 석유화학, 철강, 그다음에 다른 어떤 산업 분야에서 골고루 쓰이고 있고 네. 그 우리가 이제 지금 일부 대체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운송 분야잖아요. 네. 육상 운송. 어. 그거 이제 전기차를 전기차. 타가지고 이제 그거가 이제 전기가 만약에 친환경적으로 네. 생산만 가능하다면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휘발유차, 경유차 타면서 대기 중에 배출했던 이산화탄소만큼은 우리가 줄일 수가 있잖아요. 있죠. 예. 하지만 그 양을 해봤자 다 합쳐도 5%. 우리나라가 지금 쓰고 있는 전체 네. 석유량의 5%밖에 안 된다는 거죠. 석유, 화학, 철강 이런 쪽으로 투입은 못 하니까요. 재생에너지를. 네. 아. 그 철강은 이제 재련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예. 화석 연료가 필요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일어나게 돼 있고 네. 그리고 뭐 장거리 항공기
제트 여객기 그리고 화물 선박 이런 것들은 우주 왕복선 뭐 이런 거 뭐 아주 마이너한 거라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거기는 전기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예, 없죠. 없습니다. 네. 결국은 뭐 전기는 그겁니다. 전기는 모터 돌리는 거예요. 네. 예, 전기는 기본적으로 모터를 돌리는데 네. 뭐 전기 비행기 이야기 나옵니다. 뭐 일론 머스크가 전기 비행기 사업에 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네. 모터를 돌린다는 건 결국 프로펠러 돌린다는 뜻이죠. 예. 이 프로펠러 비행기 타고 미국 가야 돼요. 아하. 네. 지금 그런 겁니다. 그러네요. 예, 예. 좀 희망적인 얘기는 없으신가요? 좀 그래도 뭐 우리가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어떤 대안이라든가. 희망적인 이야기는 예. 일단은 저는 좀 네. 그 미래 에너지 중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후보군들 있는데 네. 그 수소 경우 제가 뭐 이렇게 뭐 수소 관련된 일을 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거든요. 아 예. 예. 근데 이제 저는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사실은 석유를 지금 안 쓰는 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네. 석유를 안 쓰고 신재생 에너지를 쓰겠다 이런 뭔가 호사스러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나라들은 굉장히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예. 그렇죠. 예. 예. 굉장히 부유한 나라들이고 이미 다 쓸 거 다 쓰고. 맞습니다. 그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잘 사는 나라에 속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또 경제 구조 자체가 제조업에 올인이 돼 있는 나라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도 안 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안 쓸 수 있는 나라는 정말 얼마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아무리 줄여봤자 결국은 이 석유나 가스를 많이 쓰는 나라는 개발도상국들이란 말이에요. 네. 뭐 원자력 발전 이야기하지만 원자력 발전소 있는 나라 전 세계에 몇 나라나 됩니까? 예. 많이 없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게 몇몇의 선진국들이 그걸 한다고 해서 이게 달성되기는 사실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다면은 정말로 에너지의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이게 전기만 생산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이 수단 가지고 지금 이 시스템이 완전 대체되기는 어려울 거다. 예.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수소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소가 좀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수소는 이점이 있어요. 수소는 뭐냐면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그래도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전기는 결국엔 모터를 돌리는 용도란 말이에요. 네. 그 내연기관 자동차가 뭔가요? 이렇게 압축해서 폭발시켜서 이제 가는 원리죠. 네. 그리고 우리 그 뭐 제트 비행기라든지 터보 팬 뭐 비행기들 이런 비행기들 있죠. 우리 여객기 같은 것들. 예. 이게 뭐냐면 결국은 화석 연료를 압축시켜서 폭발하는 에너지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 수소는 그 일단 그 우리 수소 전기차 들어봤죠. 네. 수소 전기차가 뭐냐면 우리 물의 전기분해 혹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는 받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예. 물에다가 전기를 흘리면 예. 양극에서는 수소가 생기고 네. 음극에서는 산소가 생겨요. 예. 그거를 거꾸로 하면 네. 요거를 하면은 여기서 이제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수소하고 산소를 합쳐주면은 물이 만들어지면서 전기가 생겨요. 예. 그래서 수소 자체가 네. 배터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전기를 생산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네. 그죠? 그러니까 전기 생산용으로 쓰일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5%는 대체할 수 있네요. 그렇게 될 수 있죠. 예. 그렇게 될 수 있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제트기나 내연기관에 사용하던 이 폭발해서 가는 기관들 있죠. 네. 폭발을 이용해서 가는 기관들. 예. 수소 자체가 불 붙으면 폭발하는 거 아시죠? 예. 수소 자체를 실제로 불을 붙여서 폭발시켜서 기관을 가동할 수가 있어요. 예, 이게 그래가지고 실제로 뭐 도요타에서도 그 만들겠다고 하고 BMW에서는 이미 수소 내연기관 차를 발표하기도 했어요. 예. 아직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고 갈 길이 멀겠지만 얘는 폭발을 해서 과거의 내연기관 차처럼도 수소를 쓸 수 있어요. 네. 전기도 만들어지고 내연기관 차처럼 쓸 수도 있고. 예. 세 번째는 뭐냐면 네. 수소 핵융합. 수소 핵융합. K-STAR라고 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K스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 원자력 발전소, 월성, 고리 원자력 발전소 기본적으로 뭐냐면 우라늄, 플루토늄 이런 것들이 핵 분열하는 과정에서 어떤 줄어든 질량이 그게 에너지로 바뀌는 걸 이용하는 거거든요. 예. 수소 핵융합이라는 건 뭐냐면 태양에서 일어나는 게 수소 핵융합. 뭐 인공 태양 이런 건가? 네, 그렇죠. 예, 그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 K스타라고 해서 하는데 네네네네. 이게 수소가 네. 이렇게 굉장히 많이 모여 있어서 거대 질량을 이루면은 네. 그게 자체 중력으로 인해서 네. 헬륨으로 바뀌면서 거기서 에너지가 생겨요. 예. 그게 태양이에요. 예. 태양이 계속 타는 이유가 그건데 네. 지구에는 그렇게 거대 질량의 수소가 없기 때문에 네.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엄청나게 높은 온도를 걸어줘요. 네. 플라즈마라는 걸 써가지고 예. 예. 그러면은 그게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핵융합이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서 열이 발생해요. 네. 그러니까 태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소 핵융합을 네. 지구상에서도 구현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원자력 발전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K스타 프로젝트고 수소 예. 핵융합이에요. 예. 그 수소 폭탄 들어보셨죠? 네네. 수소 폭탄이 뭐냐면 수소 핵융합을 빠르게 진행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수소를 사용해서 핵 반응을 이용해 가지고 네. 또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소를 쓰면은 네. 원자력 발전을 대체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내연기관 운송, 혹은 제트기관 이런 것들을 예. 대체할 수 있고, 그리고 전기 배터리를 대체할 수 있는 거죠. 이 수소가 그러니까 좀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다 적용될 수 있어가지고 네. 우리가 딱 봤을 때 중요한 건 이게 범용성이잖아요. 네. 뭘 이거 하려면은 이거 써야 되고 이거 하려면 이 기술 필요하고 이게 아니라 수소를 하나를 했을 때 여러 가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네. 수소는 이 범용성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희망적입니다. 예. 자, 이제 교수님 좀 보내드릴 시간이 됐는데요. 이제 5주에 걸쳐서 김기범 교수님과 함께 당장 뭐 일상에 위협적인 손해를 가져오지 않는 것 같다는 이유로 우리가 좀 등한시해왔던 문제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끝으로 뭐 어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메시지도 좋고 예, 뭐 잡지사 구독자들께 끝인사 겸 한 말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뭐 청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 제 생각에는 우리 지구 온난화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피해도 이제 입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나이 들고 병원에 가게 되면은 혈압이 높아졌다, 당 수치가 올라갔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의사로부터 들으면서 식이요법 하라, 운동 열심히 하라, 술 자제하라, 뭐 그렇죠. 이런 이야기 듣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의 건강을 찾을 수도 있는데 그 어떤 단계를 넘어가면 이제 우리 약 쓰고 수술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지구 온난화는 네. 지금 우리가 다이어트하고 이렇게 운동 좀 한다고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순진하게 바라봐가지고 되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어떤 극적 수단을 좀 써야 되는데 사실 그런 적극적 수단들 중에 하나가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최근에 이런 말도 있어요. 아이언 퍼틸라이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바다에다가 비료를 주자는 거예요. 바다에다가 비료를 뿌리면은 네. 바다에 굉장히 생물 생산성이 낮은 바다에서 플랑크톤들이 확 자라면서 인공 적조가 되는 거예요. 인공 적조 플랑크톤에서 키우자 우리가. 네. 예. 그렇게 하면 예. 이제 적조가 막 생기면서 네. 이제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적극적으로 빨아들일 거 아니에요. 걔들이 크기 위해서.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런 플랑크톤들은 그 라이프 사이클이 아주 짧기 때문에 금방 죽어서 다 가라앉아버리고 네. 먹이가 되고 그냥 그리고 이제 다 고정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 세대가 또 빨리 잡아먹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런 아이디어가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은 생태계 교란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건드려서 장기적으로는 항상 안 좋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예. 생물종을 교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 과거에 굉장히 그래도 그 유엔에서 환경에서 그걸 갖다가 이제 하지 않기로 의결을 했는데 네.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다이어트에서 안 되는 단계까지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되면 네. 우리가 수술도 받고 진짜 독한 약도 먹고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고려해야 되는 타이밍이 어쩌면 머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네. 어느 정도 생태계 교란을 감수하고 네, 좀 몸에 좀- 쓰더라도 맞아요. 극적 방법을 써야 되는 단계도 있고 네.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사실은 좀 어떤 이런 것들을 연구 단계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소극적으로 있지 말고 이런 어떤 굉장히 과감하고 이런 적극적인 어떤 방법들도 뭐 굉장히 우리가 대놓고 하는 걸 떠나서 그래도 기초적으로 어느 정도 육성을 할 수 있게 네.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좀 기억을 해야 될 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또 이제 부산 내려가시는 기차 시간이 다 돼간다고 지금 계속 메시지가 오고 있어서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먼 걸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건강하시길 바라고 너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대학교 김기범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